생물 개체와 주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빛, 온도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3부에서는 요거를 생태계 차원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이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4부는 체계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개체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면 개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감자 하나가 있으면 이건 개체잖아요. 근데 감자 밭이 있으면 이거는 여기 이제 나오는데 개체군이죠. 개체군이거든요. 감자가 많이 있는 개체군. 근데 감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으면 이건 이제 군집이죠. 그리고 이거를 총체적으로 생태계 차원에서 바라보면 외부까지 같이 하고 바라보면 이게 이제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가 좀 많이 나와서 실제 생태학적으로 농업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마무리하는 거는 4부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부에서 처음 나오는 이제 오늘 할 얘기가 개체군의 생태학이거든요. 그동안에 개체의 상호작용, 개체의 생태학이라고 했다면 개체군의 생태학과 관련해서 이해를 높이는 걸 하는 거고 15장에서는 이제 유전자원 차원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도 그런 상호작용, 시스템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고 5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걸로 6부가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2부, 3부, 4부가 다 되게 생태학적인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생태학적인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고 이게 농업 생태계로 이전되었고 이해할 때는 또 농업 생태계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대부분 다 이런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장에서는 이제 농업 생태계에서의 개체군의 생태학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으며 개체군이 어떻게 살아남으며 재생산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그 개념을 생태학에서 가지고 와서 그 농업 생태계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14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큰 덩이로 보면 한 3개, 4개 정도의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구통계학 원리, 개체군의 인구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개체군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라고 그냥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별거 아니고 개체군이 얼마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많아지는 계속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체군이 성장한다, 인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 건데 사실은 그 개체군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우리도 이사 가고 이사 오고 또는 출생하고 사망하고 그거를 이제 더하고 빼고 하면 성장률이 나오는데 실제 생태계 안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식은 뭐냐면 특정 시기에 성장률을 이제 개체군 성장률을 이제 보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이 K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죠. 근데 이 K는 뭐냐면 환경에서의 수용력에 따른 개체군의 규모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아져도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진 않는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조건만 맞으면 계속 늘어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 기울기도 계속 높아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수용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기울기가 다시 낮아지고 요 S자 형태로 된다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K가 뭐냐면 K가 이거예요. 개체군이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여서 K는 환경 수용력을
하는 거. 그거에 따른 대체금액 규모를 K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야지 되는데 중간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밀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미 다른 존재들이 있으면 이 새로운 개체군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밀도에 의한 거고요. 밀도랑 상관없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외부 조건이 이제 갑자기 충격을 가하거나 설이라든가 홍수가 온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하는 거고,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K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같은 면적에서 최대한 많이 생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수용력 이상으로 발달하도록 대입하고 기술을 보완하는 게 농업기술을 연구를 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각적으로 서식지를 변경한다거나 투입제를 많이 투입을 한다거나 원래 K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다른 종을 통제한다거나 제거를 한다거나 이런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료나 광대, 물을 이렇게 잘 광대 시스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농업 생태계에서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체군의 성장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군집의 형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돼서 그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간단해요. 이것도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간단한데 분산하고 일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옮겨 다니거나 멀리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이런 이제 특성이 있죠.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농장 안에 원래 없던 건데 옮겨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분산에 의해서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분산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했으면 거기서 자리를 잡는 거. 이걸 확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을 하죠. 성장한 다음에 얘가 다시 그 땅에서 번식을 하는 거죠. 풀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예를 많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분량을 쓰는 거는 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와 관련돼서 분량을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농지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이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에 대한 생태학적인 장벽을 어떻게 농업 생태계 안에서 만들 것이냐. 우리는 작물만 키워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분산돼서 오니까 장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계와 관리가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분산 메커니즘을 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분산된대요. 바람 타고 오거나 동물들이 와갖고 이렇게 씨를 뱉고 가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물에 의해서 물에서 물 타고 오는 거, 그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오는 거 이런 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 메커니즘의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이 씨가 왜 도대체 이 멀리까지 오냐는 거예요. 잡초를 따졌을 때 벗어나기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있는데 부모와 거리를 멀리 두는 게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원래 이제 풀이 씨를 맺히면 대부분은 그 밑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번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랑 멀리 떨어지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해갖고 잡초들이 멀리서 와갖고 계속 이제 땅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 잡초 씨앗들이 땅에 쌓여갖고 모여있는 형태가, 그렇지만 아직 발화가 되거나 확립이 되지는 전이죠. 그 상태를 잡초 종자은행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잡초 종자은행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조건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잡초 종자은행, 내 땅의 잡초 종자은행의 이력과 잠재적인 문제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란을 다시 갈면 새로운 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관리 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 멀칭을 하면 씨앗이 많이 있더라도 잡초 종자은행이 있더라도 발화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물은, 근데 그 측면에서 보면 작물들은 분산 적응력을 상실했어요. 분산을 누가 하냐면 인간이 개입해서 하니까. 그래서 분산 적응력이 인간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 분산하는 능력이 상실하게 됐다.
근데 이 표가 나오는데 이 표는 뭐냐면 어떤 나무의 씨앗 밑에 있는 자기 씨앗으로 다시 발한 그 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75cm 이하, 그러니까 작은 작물들이죠. 작은 씨앗에서 발화해갖고 작은 묘목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보니까 2, 4, 6, 8 이 가까이에서는 많아요. 개체수가. 네. 근데 상대적으로 더 큰 애들을 보니까 여기 하나 있고 멀리 있는 애들이 더 크게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멀리 떨어지는 게 오히려 경쟁을 피하고 그죠? 네. 확립을 더 좋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이 되면 확립을 하는데 확립이라고 하는 거는 발화해갖고 어린 묘종이 자란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현장의 조건이 결정을 합니다. 그 조건이 뭐겠어요? 발화하기에 안전한 장소인가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게 확립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발화만 돼서 확립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모종이 그러니까 모종 상태, 어린 싹 상태에서 제대로 자라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종들의 가장 취약한 시기가 이 어린 묘의 시기이거든요. 동물도 그렇고. 근데 그런 가장 민감한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확립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왜 풀 잡을 때 어릴 때 이렇게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휴면종자 얘기도 하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잘 버티지만 일정 정도의 조건이 되면 발화가 되잖아요. 근데 발화가 됐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발화가 됐는데 제거될 수도 있고 그죠? 살아남을 수도 있고 요거는 뒤에 결정이 돼요. 발화되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휴면인 상태에서는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과 성숙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어린 묘종에서 좀 자라났으면 그 다음부터의 목표는 지속적인 성장의 목표를 두고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성장 속도라고 하는 거는 환경과 유전적 잠재력이 결합되어서 성장 속도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번식을 다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번식에서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다. 우리 쉽게 따지면 감자 같은 경우는 무성생식, 영양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씨를 퍼뜨려서 하는 유성생식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분집의 형성 단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생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측면에서 각각의 종들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분집의 형성을 위해서는 분집의 형성을 위해서는 분산, 확립, 성장 이런 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는지가 이제 두 개로 나눠갖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R 선택하고 K 선택 이론을 씁니다. 제가 아마 3장인가에서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동물과 식물이 유지하고 성장하고 번식하는데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식물들은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없고 또 동물들도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가와 관련돼서 에너지를 할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R 선택과 K 선택으로 나누는데 이 표는 없는 건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R 선택을 쓰는 R 전략가가 있고 K 선택을 쓰는 K 전략가가 있는데 R 선택을 쓰는 애들은 흔히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씨를 많이 만들어갖고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많이 크게 키우는 성장에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번식에다 에너지를 많이 써서 씨앗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단기간 안에 제한된 자원들을 빨리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텃밭에 농장에 밭을 갈면 갑자기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잠깐 교란이 일어났을 때 빨리 자라갖고 씨를 퍼뜨려갖고 다시 또 번식을 하는 이런 전략을 단기간에 쓰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 R 전략가에게 제한 요소로는 물리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이라든가 양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R 선택을 하는데 제한 요소가 되고 재채분이 최대가 됐을 때는 언제냐면 이 아까 그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가 가장 답하는 요 시기가 대체군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K 전략은 그거의 반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씨앗을 많이 맺히는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자라서 자리를 잡는 거를 전략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자리를 잘 잡으려면 이제 그 생물적인 요인이 주요한 제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체군을 형성했을 때는 수용력에 가까운 데 최대한 개체군을 형성하고 천이 후반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장기적인 성장과 수명이 긴 인내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이 K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걸 이제 농업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잡초라든가 우리가 병을 가지고 오는 작물에 병을 주는 병균이라든가 해충들은 대부분 알 전략 그렇잖아요. 알 낳고 빨리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이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단기간에 작물들이 잘 자라는 그 시기에 쓴다고 하는 잡초도 마찬가지고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의 알 전략에 맞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작물도 대부분 알 전략을 써요. 그렇죠? 단기간에 뭐 이렇게 알 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번식에 쓰이는 바이오매스의 총량 중에 번식에 쓰이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곡식을 생각해 보면 쌀은 씨앗이잖아요, 종자잖아요. 그 종자의 대부분의 바이오매스를 집중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작물로 선택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알 전략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해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잡초나 작물이나 다 모두 알 전략을 쓰기 때문에 농업 환경 안에서 같이 똑같은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둘 다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서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K 전략을 어떻게 농업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로 만들 것인가. 그래야지 알 전략가에게 기회를 덜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알 K 전략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다른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스트레스 교란의 강도에 따라서 그거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높은 스트레스, 낮은 스트레스, 그다음에 강한 교란, 약한 교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뭐 온도 스트레스 아니면 수분이 부족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게 이제 높은 스트레스냐 낮은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교란은 뭔지 아시겠죠? 자꾸 막 이렇게 환경이 바뀌거나 이런 교란이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스트레스도 높고 교란도 높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다고 전략이 없어요. 이거는 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는 높지만 교란이 약간 약하면 스트레스에 견디는 인내자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스트레스에 교란이 강하더라도 버틸 만한 그걸 쓰는 거를 터주 식물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낮고 이것도 낮으면 경쟁자 서로 경쟁하게 되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터주 식물이 알이잖아요. 저 알 전략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란이 많은데 스트레스가 낮으면 이 알 전략가하고 요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표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특별 주제로 그래서 아까 농업에서 어떻게 K 전략을 도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밀이에요. 밀은 전통적으로 알이잖아요. 알 전략을 쓰잖아요. 근데 알 전략이 아니라 똑같이 곡식을 생산하는데 이게 K 전략으로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잡초도 이기고 지속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컨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컨저예요. 이것도 이제 컨저인데 밀하고 컨저 다르죠. 얘네들은 계속 1년생이 아니라 1년생이 아니다 보니까 뿌리가 계속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이제 수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물들을 어떻게 곡식 작물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에서 보더라도 가축이 많은 부분에 K 전략을 많이 쓰는 농업에서 K 전략을 많이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걔네들은 물론 닭은 빠져 있어요. 닭은 단기간에 딱 한다면 빼버리고 또 단기간에 한다면 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닭은 K 전략이 아닌데 소라든가 아니면 우유짜는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양은 토를 계속 깎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다 보니까 얘네들이 K 선택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농업 생태계에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어려운, 저도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농업 생태계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 다 생태학에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 말이 지위인 거고 실제로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공간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구체적인 한계와 본능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종의 최대로 가능한 분포를 의미하게 됩니다. 서식지의 조건은 서식지에서 이 지체가 하는 일 역할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 건데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이 분포가 이게 뭐냐면 반응 곡선, 반응 곡선 생각나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 생각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3장에서 했었는데 간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 간섭에 따라서 어쨌든 환경에 따라서 이게 이제 환경 요건이라고 본다면 그 생물체가 얼마나 많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예를 들면 온도라고 치면 온도를 고추라고 치면 고추가 최적으로 많이 자랄 수 있는 이 온도가 있겠죠. 이게 최적 온도인 거고 그 다음에 못 자라는 고추가 못 자라는 최하 온도가 있겠죠. 그게 이제 여기인 거고 고추가 못 자라는 최고의 온도가 있겠죠. 그게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이렇게 맞으면 여기 안에서 최대로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은 온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 이상의 차원에 대한 측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지위의 폭과 진폭과 너비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걸 지금 찾아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조건이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의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렇게 글 쓰게 되죠. 그럼 여기가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두 개만 있는 거기 때문에 2D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3개도 되고 4개도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차원적인 조건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렇게 지위의 폭과 진폭과 너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3차원으로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Y축도 생겨갖고 X, Y, Z축도 생겨갖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태학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이 진폭, 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폭이 얘가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여기 이 조건에서만 많이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넓은 이쪽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가, 보편가 이렇게 구분해요. 전문가는 특정한 조건에서 잘 발달하는 애들. 근데 보편가는 대략 그 범위가 넓어서 넓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유기체는 보편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보편가는 서식지에서 그 자원을 활용하는데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지위 안에서 전문가를 위한 지위를 남겨놓는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편가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도 전문가들이 그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차원적 공간의 요인 반응 곡선. 요인 반응 곡선. 요인 반응 곡선.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한번 제 관점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적 특화와 지위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지위가 비슷한 종들은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 자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나게 되면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제시키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쟁을 회피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이거거든요. 브로콜리와 야생갓. 이게 야생갓인데, 브로콜리랑 같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데 경쟁을 안 하고 그냥 공존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브로콜리는 요 낮은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갓은 깊게 뿌리를 내려서 서로 경쟁을 안 하고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지위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에 이제 이런 경쟁 배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경쟁을 하면 하나를 도태시켜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거를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예를 드는데, 그게 이제 요거 하나가 요거고요. 지하에서 뿌리부가 다른 영역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C4 경로 식물과 C3 식물도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합성 경로가 다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옥수수와 강낭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쨌든 먹이 선호도가 다른 곤충도 숙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법이 다른 조류라든가 다른 양분을 요구하는 식물도 역시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농업에서 지위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면 세 가지가, 원래는 이렇게 분량이 좀 있는데 간단한 거거든요. 잡초종을 확립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억제하는 방법. 근데 이거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실제 작물에 해가 되지 않는 잡초가 있으면 서로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작물하고. 그러면 얘가 다른 잡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미 얘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 거고요.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도 가능하고, 사이즈기 체계 설계하는 것도 요거에 맞춰갖고, 사이즈기가 다 이런 비전이잖아요.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보면 그래서 브로콜리랑 양상추를 사이즈기 했을 때 실제 수확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사례도 연구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작물 관점에서 개체군 생태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표로 여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거 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농장의 농부들이 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가운데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작물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잖아요. 근데 개체군 생태학이 비작물 개체군, 그러니까 농업 생태계 안에서 작물,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작물 이외에 생태 개체군이 있다고 하는 거죠. 들어오기도 하고 아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설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요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개체군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또 어떻게 천이하고 확립하는가, 그래서 생태적 지위를 어떻게 이용하고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거리는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 주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